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결혼한 지 1년하고 4개월 정도 됐는데 아이는 없고 남편도 저도 반려견을 입양해서 함께 살까 생각하고 있어요. 생명을 맞이하는 일이라 미리 공부도 하고 이것저것 준비 중이에요. 남편은 처음 봤을 때부터 어쩜 이리 잘 통하는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죽이 척척 맞았어요. 제 입장을 잘 이해해주기도 하고요. 그 덕에 저는 시댁과는 거리를 두고 마음 편히 살고 있는데요. 3개월 전까지는 그렇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랑 아주버님 그리고 윗동수한테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많이 못마땅해 하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제가 되게 꿀리는 결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결혼하고 1년 동안 저도 꽤나 마음고생하고 여기 사연에 나온 것처럼 시집살이 호되게 해봤네요. 그럼에도 저는 남편의 가족들이니 잘 지내보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끊을 때에는 끊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계속 미움받으면서도 이용당하는 상황에 있을 이유도 없고요. 그럼 이게 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와인바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이고 남편은 회사원이에요. 남편이 저희 바에 자주 들르면서 저와 눈이 맞았네요. 둘이 연애하고 4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됐죠.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많아요. 저는 좀 일찍 결혼한 감이 있고 남편은 적당한 때에 결혼한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결혼보다는 혼자서 더 삶을 즐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제가 결혼한다는 말을 꺼냈을 때에는 반대가 심했어요. 엄마는 제가 가정에 묶여서 자유롭지 못한 게 싫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여행 다니는 걸 참 좋아하시는데 결혼을 일찍 하는 바람에 못하신 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결혼하기를 바라신 거죠. 요즘은 네 나이 결혼하기 일러. 네 친구들 중에도 결혼한 애 1명밖에 없잖아. 종호라는 사람이 좋아 보이기는 해. 근데 사람 좋은 걸로 결혼 생활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걔 부모, 아니 어머니가 안 도와주실 거라며 니들끼리 준비해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대한민국에서 부모 도움 없이 결혼 준비하는 거 되다 돼. 나중에 네 친구가 시댁 도움 받아서 결혼식 척척하고 잘 살면 그것만큼 속상한 거 없다고. 엄마가 나한테 늘 했던 말은 그게 아니잖아. 남하고 나하고 비교하지 말라며. 엄마 그런 신념으로 내가 대학 가는 거, 과 선택하는 거, 취직 안 하고 와인바 하는 거 전부 찬성해줬는데 결혼은 왜 예외인데? 그냥 우리 믿어주라. 종우 오빠 나 힘들게 할 사람 아니야. 그리고 우리 와인바 잘 되잖아. 지금 SNS에도 많이 올라가고 점심 저녁 예약 다 꽉 찬다고. 오빠 회사도 좋은 데고. 그러니까 우리 한 번만 믿어줘. 모르겠다. 너라면 몰라도 그 종우라는 애는 내가 몇 번이나 봤다고 믿어야 되니? 그리고 나는 네가 더 너만의 인생 오롯이 즐기다가 결혼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이것 때문에 반대하는 거야. 네 말 맞다나 와인바 그렇게 잘 되는데 너 쉴 틈이라도 있어? 잠시 닫아놓고 여행 갈 시간도 없잖아 요즘. 엄마가 이렇게 말리셨지만 저는 남편이 너무 좋았고 남편도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결혼해서 함께 있고 싶었어요. 결혼에 대한 환상도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제 주변에서 현실 결혼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던 것도 있었고 그나마 친구 하나가 결혼했는데 둘이 고양이들 키우며 알콩달콩 사는 게 좀 부럽기도 했어요. 아무튼 결혼은 진행이 되기는 했는데 친정과는 다른 이유로 시어머니는 저를 좀 무시했어요.
자기 아들만 세상에서 제일 잘난 부모들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딱 그런 유형이었거든요. 엄마도 아빠도 대놓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나중에 언니들에게 들으니 시댁이 저희보다 경제적으로 기우는 것도 걱정하셨대요. 그러면 시댁에서 자격지심 갖고 나올 수 있다고요. 어쩌면 시어머니도 그래서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자기 아들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져서 결혼시켰다는 식으로 말하곤 했어요. 예, 세상에 돈이다가 아니다. 우리 종호 인물 잘났지, 회사 좋은 데 다니지, 키 훤칠하지. 어떤 여자가 마다하겠니? 정말 열아들, 아니 다른 사람 아들 100명 부럽지 않은 애야. 그러니까 너도 결혼한다고 난리친 거 아니겠어? 나는 더 좋은 집안 며느리 볼 수도 있는데 우리 아들 뜻 존중해서 너 받아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집을 해줘야 한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라. 그런데 결혼을 더 하고 싶어 했던 건 제가 아닌 남편이었거든요. 그건 시어머니가 몰랐던 것 같아요. 남편은 꽤나 자기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남편한테 형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엄청 형만 편애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다른 아들 100명 안 부럽다는 둥 한 말은 사실은 과장이 심했던 거예요. 저한테 집 해달라고 하지 말라는 말 하려던 거죠 뭐. 저도 그거 다 알고 있었고 친정에서도 이미 시댁이 집은커녕 혼수도 제대로 해줄 수 없는 사정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제가 결혼한다고 계속 우기니 어쩔 수 없이 허락은 하셨지만 그 집에서 뭐 해줄 거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으셨네요. 나는 진짜 형 뒷바라지 하는 것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 형수까지 아주 당연하게 생각한다니까. 엄마는 시대가 변해도 장남이 집안의 기둥이라면서 형이 뭘 하든 형편만 드는데 그렇게 따지면 장남이 능력 있고 돈 잘 벌어서 나한테도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말하는 남편은 속에 맺힌 게 많아 보였어요. 보니까 자기 형이 돈 가지고 사고 쳐서 막아준 게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흥분해서 말한 것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형이 치킨집 한 적 있거든. 치킨집 솔직히 너도 나도 다 하려고 하는 거라고. 내가 말렸는데 자기는 다르다나?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치고 인테리어도 MZ세대한테 맞춘다고 요란하게 하더니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 대출금도 못 갚고 그래서 나한테 사정을 하더라고. 엄마도 형 한 번만 도와주라고. 너는 회사 다니니까 안정적이지 않냐면서 말이지. 나도 형이 신용불량자 되는 건 막고 싶어서 빌려주기는 했는데 그 뒤로 너무 나 몰라라 하고 고마워하지도 않으니까 열받는 거야. 아니, 돈 갚을 마음이 없으면 최소한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적반하장이야 진짜. 나한테 이것저것 소소하게 뜯어내는 것도 짜증나 죽겠어. 어쩐지 남편은 자기 형 이야기를 거의 안 했어요. 그냥 집안 식구 이야기 자체를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충분히 이해가 가죠. 저런 가족이면 저는 상종도 안 하고 살 것 같거든요. 제가 완전 벙찐 일도 있었는데요. 그건 아주버님이 남편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놓고 수령이는 자기 앞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가 보험 몇 번 냈는데 더 이상은 내기 어렵다며 남편 보고 내라고 했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자기도 모르는 새 자기 신분증이며 도용당했던 거고요. 그때 남편이 보험 해약하고 이것저것 뒤처리하는 거 보고 정말 뭐 저런 형이 다 있나 싶었는데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형수도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하더군요. 그러니 결혼을 했어도 제가 아주버님이나 형님한테 감정이 좋을 리 없었어요. 결혼 전부터 그딴 짓 하는 걸 봤으니까요. 저희 결혼할 때 친정 아빠가 남편을 설득해서 저희한테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안 받겠다고 하는 남편한테 살면서 저한테 더 잘하면 된다고, 그것밖에 바라는 것 없다고 끝까지 밀고 나가셨고, 남편은 결국 아빠 뜻을 받아들였는데요. 그 신혼집이 시댁하고는 꽤 거리가 있는 곳이고 솔직히 좀 번화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 저희는 이제 시댁하고 크게 부딪히지 않고 살 수 있겠다 했는데 아주버님이나 시어머니나 남편한테 손 벌리는 버릇은 여전하더라고요. 남편도 이게 그동안 해주던 관성이 있어서인지 갑자기 끊어내지 못했고요. 저도 눈앞에서 보니 자기 죽게 생겼다고 너무너무 아쉬운 소리를 하는데 안 주기도 참 뭐하겠다 싶었어요. 아무튼 아주버님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대가며 남편한테 돈을 빌려가고 그 돈을 줄 생각을 안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아주버님 편만 들었고요. 그것도 전보다는 훨씬 줄어든 거라고 하더군요. 내가 엄마랑 형한테 집안 경제권 너한테 있다고 했거든. 그래서 좀 눈치를 보는 거야. 아니면 아마 더 했을 거야. 너 이런 거 보게 해서 정말 미안하고 창피하다. 결혼할 때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은 분명히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아파트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둘이 잘 살게 자기네는 간섭 안 하겠다고 했어요. 아주버님은 자기가 아버지 노릇한다며 지켜준다고 했고요. 그러니 친정에서도 그래도 염치는 있나 보다 하며 제 결혼을 허락해 주신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아버지 노릇인지요. 이런 걸 보며 그래도 저희 친정에 재산이 있어 다행이고 부모님이 자식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신혼집은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이 좀 비싼 지역이었고 아빠가 아이 낳든 강아지나 고양이랑 살든 오래 살라며 신혼인 저희 형편에 비해 좀 큰 집을 얻어주셨어요. 실평수만 34편 정도 됐거든요. 친정하고는 전철 타고 세정거장이면 오갈 수 있는 거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지역이 저희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매매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부동산에도 저희 아파트 물어보러 오는 사람들도 꽤 된다고 하더군요. 불경기 불황이라고 해도 오르는 데는 사람들이 몰리기 마련인가 봐요. 이게 아주버님이랑 시어머니 귀에도 들어갔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시어머니랑 걸어서 10분 거리에 살고 있었는데 그쪽 지역이 집값도 땅값도 안 오르기는 했어요. 저희 사는 곳만 올라간 게 아주버님 질투심에 불을 당긴 것 같더라고요. 결혼하고 집 들일 때도 안 왔던 아주버님이 갑자기 형님하고 저희 집에 오겠다고 하더니 은근히 이것저것 캐묻더라고요. 형님은 저희 집 인테리어를 하나하나 뜯어보고는 화병하고 테이블 매트를 달라고 해서 좀 당황했거든요. 물론 드리기는 했어요. 근데 처음 아랫사람 집에 오면 하다못해 두루마리 휴지라도 사올 법한데 아무것도 안 사와서 밥 얻어먹고 과일에 차 얻어먹고 내내 살림을 못하는 것 같네, 돈을 펑펑 쓰는 것 같네 이러다가 뭐 달라고 하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리고 2주쯤 지났나? 이번에는 시어머니까지 셋이서 왔더라고요. 그때 아주버님이 대뜸 이런 말을 했어요. 확실히 여기가 애들 키우기에는 더 좋겠어? 근데 2사람은 일단 아이 안 낳고 개 키울 거라며. 나나 민준아 좀 더 돈 벌고서 아이를 낳자는데 동의했어. 걔도 입양하려니 생각할 게 많아지더라. 천천히 멀리 내다보며 준비할까 해. 종우, 너 말에 아주 허세가 들어갔다. 이런 아파트에 사니까 네가 신분 상승한 것 같냐? 그런 게 어딨어. 내 말이 그렇게 들렸으면 그건 그냥 형 생각이야. 나는 아파트랑 상관없잖아. 그러자 옆에서 형님도 끼어들더라고요. 아무튼 아파트값 많이 올라서 좋겠어요. 서방님은 이런 걸 마누라 덕 톡톡히 본다고 하나요? 우리 은우 아빠도 결혼할 때 친정 덕 좀 봤죠. 예단이며 결혼식장에 신혼여행 비용까지.
우리 집에서 다 돼서 마누라 잘 얻었다는 소리 좀 들었는데 내가 동서한테는 깨갱해야겠네.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그런데 은우는요? 친정집에 갔어. 다음 주에나 올 거야. 아주버님과 형님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4살이었거든요. 근데 두 사람은 그 아이를 형님 친정에 너무 자주 맡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아무튼 제가 그 조카의 얼굴을 거의 본 적이 없어서 말이에요. 만날 때마다 친정에 맡겨놨다고 하고 두 사람은 해외여행에 제주도 여행에 잘도 돌아다녔어요. 하여간 나나 엄마 사는 동네는 왜 죽어라 안 오르고 여기만 오르나 모르겠다. 부럽다 야. 형도 돈 모아서 이사 계획 짜봐. 그럼 은우도 크면 학교 더 좋은 쪽 알아봐야 할 거 아냐. 여기가 딱 좋기는 하다. 지하철 가깝고 애들 학교 다니기도 좋고 학원도 있고. 그러고 보니 이쪽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잘 해놨다던데. 그것까지는 우리도 잘 모르겠네. 아직 우리한테는 먼 얘기라서 알아보지 않았어. 이쪽 학교 좋고 어린이집 좋은 거 맞아요. 서방님. 그러니까 집값도 오르는 거겠죠? 아무튼 동서는 좋겠다. 이런 데에서 살고. 은우 아빠, 우리도 은우 생각해서 이쪽으로 이사 오는 거 생각해보자. 그럴까? 다른 데 뭐 알아볼 거 있나? 여기만 한 데가 없겠어. 아주버님이 남편 말 속에 허세가 있다고 했는데 두 사람이야말로 허세가 가득했어요. 형님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아주버님은 지금 하고 있는 디저트 카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계속 보증금 까먹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도 집값 감당이 안 되고 둘 다 대출받기도 어렵다며 저번에도 남편한테 돈 빌려가려고 하다가 못 빌렸었거든요. 제가 두 사람 무능하다고 비웃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큰 소리만 치고 너무 과시만 하려고 하니 그런 생각이 자연히 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쪽 동네로 이사 온다니 내심 싫었네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형제니까요. 남편도 아주머님이랑 형님이 이 동네로 이사 오고 싶다고 하니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또 아주버님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서 좀 속상해하고 있었어요. 조카 어린이집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 친구 중 한 명이 저희 아파트랑 가까운 데에서 영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거기가 학비도 좀 비싸기는 한데 워낙 평이 좋아서 들어가려면 대기해야 되는 정도거든요. 근데 아주버님이 자기 아들을 거기에 다닐 수 있게 친구한테 부탁을 해달라고 계속 저한테 압력을 넣는 중이었어요. 저는 아무리 친구 사이여도 그런 부탁은 어렵다고 계속 피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툭 하면 애 떼놓고 둘만 어디 다니면서 저한테는 조카를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하니 짜증이 났죠.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아주버님과 형님한테 뭐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보고 아주버님 부탁을 안 들어준다고 뭐라고 했네요. 니네는 동생이 돼서 형보다 잘 살면 더 나눌 줄도 알고 해달라는 것도 해줄 줄 알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니? 가족은 그런 거 아니다. 그리고 니네 하나밖에 없는 조카 아니냐? 친구한테 그 정도 부탁도 못해? 네가 마음이 있어봐. 뭘 못하겠어. 너무 그렇게 칼처럼 자르면서 사는 거 아니야. 이뿐 아니라 시어머니 역시 저한테 바라는 게 참 많았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친구들 만날 때마다 용돈 달라고 전화했고 옷이며 화장품이며 사달라는 것도 많았어요. 큰아들 내외한테는 아무 요구도 안 하는 눈치인데 왜 그리 저한테만 그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한테 빌린 돈이 많으니 그런 것까지는 말할 수 없으니까 저한테 하는 것 같더군요. 저도 물론 성심성의껏 좋은 것 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제 돈을 쓰면서도 기분 좋잖아요. 제가 친정 부모님한테 용돈 한 번 드릴 때 두세 번은 가져갔네요.
그리고 한 번은 100만 원 넘는 자켓을 사달라고 너무 당당하게 요구해서 기분이 상하기도 했어요. 아무리 자식이고 제가 며느리라고 하지만 이런 건 너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생일이나 어버이날도 아니었으니까요. 결혼할 때도 아무것도 못 해준다고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도 과일 한 봉지 사다 주지도 않으면서 뭘 받기만 하려고 하니 그런 시댁하고 계속 보고 싶겠어요. 아주버님은 아주버님대로 남편 경제권 저한테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자잘하게 30만 원씩 20만 원씩 몇 번 빌려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자기네 카페 보증금도 다 까먹게 생겼다며 목돈을 부탁했더라고요. 남편은 당연히 거절했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시켰다고 생각한 아주버님은 저한테 통화로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재수씨,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언제 재수씨 돈 쓴다고 했어요? 종호 돈 쓴다는 거잖아요. 왜 형제간의 사이를 갈라나요? 그것도 돈으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안 갚을 것도 아니고 재수씨가 번 돈도 아닌데 그걸 막으면 안 되죠. 뭐 집안 경제권 쥐고 있다면서요? 큰돈은 재수씨가 다 갖고 있는 모양인데 종호 통장에서 3천만 원 빼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거 다 없던 일로 할게요. 아니, 이거는 협박도 아니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어요. 아무리 집안에서 저보다 윗사람이고 남편의 형이라고는 해도 그렇죠. 좋게 말하고 부탁하고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그래도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애를 쓰며 말했어요. 아주버님, 저는 오빠한테 아무 말 한 거 없어요. 오빠가 그냥 돈 빌려달라는 거 거절한 것 같은데요. 그런 돈을 제가 오빠한테 말없이 보낼 수 없고요.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오빠가 아주버님 ATM기 아니잖아요. 이러지 마시고 금융기관에 가서 돈을 빌리세요. 오빠한테 지금 3천만 원 있지도 않고요.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아주버님이 다른 데 알아보세요. 저는 딱 선을 긋고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데에서 돈 빌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이럴 거예요? 나를 무슨 돈이나 달라는 그런 사람 취급하는 거 맞죠?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거 맞지 않나요? 오빠한테 빌려간 돈 하나도 갚은 거 없죠? 저도 다 알아요. 저 몰래 몇십만 원씩 빌려갔고 그전에도 오빠가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준 돈 하나도 안 갚은 거요. 차용증을 써도 아무 소용 없잖아요. 저를 욕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저희도 땅 파서 돈 나오는 거 아니고요. 저희 이 집에서 아들 노릇 며느리 노릇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너무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아주버님은 저보고 기막히고 황당하다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화를 냈어요. 그래도 저는 꼼짝하지 않았어요. 속으로 좀 무섭기는 했죠. 성인 남자가 막 소리 지르는데 아무렇지도 않을 리가 있겠어요. 그래도 저는 안 된다고 끝까지 좋게 말했네요. 결국 아주버님은 시어머니 도움으로 어떻게 돈을 융통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후 시댁 식구들이 저희를 대하는 태도가 아주 냉랭해졌어요. 저한테는 있는 것들이 더하다며 저러고 사니 돈을 모은다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취급을 했고 남편은 결혼하고 변심했다고 뭐라고 하더군요. 저도 기분이 나빴죠. 불과 1년도 안 된 결혼 생활하면서 제가 시어머니한테도 아주버님한테도 한 게 있는데 어쩌면 저럴 수 있는지. 기왕에 못된 사람 취급당하는 거 저도 기본만 해야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더는 시어머니 용돈도 많이 안 드리고 매달 드리기로 한 것만 보냈어요. 남편도 잘했다며 자기도 이 기회에 끊을 건 끊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갔고 아주버님이나 시어머니가 저나 남편한테 돈 이야기하는 거 없이 각자 잘 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와인바를 확장해서
2층으로 이전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인테리어 공사며 새로 조리기구 들이는 것까지 챙길 게 많았거든요. 남편은 승진을 했고 해외 출장이 전보다 잦아졌어요. 결혼 1년 기념일을 앞두고 저희는 둘 다 나름 좋은 일이 생겼다며 만족했죠. 그런데 아주버님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통해서 꾼 돈도 못 갚고 대출도 싹 다 바닥이 났다는 얘기를 건너 들었네요. 우리 귀에 들어가라고 일부러 흘린 게 분명했지만 저희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제사 전날 음식을 좀 준비해서 가져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음식은 당일날 만들거나 주문해도 되는데 말이죠. 전날 해놓으면 아무래도 먹을 때 금방 한 것 같지 않잖아요. 좀 의아하기는 했지만 일단 시키는 대로 음식을 준비해서 남편하고 갔어요. 아주버님 형님도 당연히 와 있더군요. 전에 저희가 돈 문제 거절하고는 거의 마주친 적이 없고 어쩌다 시댁에서 만나도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그날은 저희한테 먼저 웃으면서 인사도 하고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보고 음식 해오느라 고생 많았다며 웬일로 손까지 잡아줬고요. 아무래도 이것도 뭔가 있겠구나 했네요. 그렇게 남편하고 저하고 서로를 쳐다보는데 시어머니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폭탄을 던졌네요. 우리 종우가 잘 사니까 그나마 잘 됐구나. 세아가 잘 얻어서 종우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내 입장에서는 되게 큰 거거든. 그래서 오늘 내가 너희한테 한 가지 할 얘기가 있다. 누누이 말한 거지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집안에는 장남이 기둥이고 장남이 편해야 모두가 편하다고 했지 않니? 가족은 서로 힘들 때 도와줘야 가족이고. 여기까지 얘기하자 남편이 또 돈 얘기구나 싶어서인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네, 저희는 저희끼리 알아서 잘 사니까 도움 안 받을게요. 그러니까 나랑 민주한테 돈 얘기하지 마세요. 형이랑 형수도요. 내가 무슨 말 할지 알고 그러냐? 왜 그렇게 앞서가? 누가 돈 달래?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중요한 거라 니들이 내 말을 들어줘야겠다. 시어머니는 각을 잡고 얘기하려는지 자세까지 고쳐 앉더니 진짜 헛소리를 시작했어요. 니들 조카 우리 집 장송 은우 말이야. 이 동네 어린이집이고 유치원 앞만 봐도 우리 은우 다닐 곳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전에도 말했지만 세아가 친구가 한다는 그 영어 유치원 말이다. 티오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어. 내가 거기 학비랑은 어떻게든 하려고 한다. 근데 그 유치원이 니네 집 근처잖냐? 애가 여기서부터 매일 거기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리고 이미 그런 꼬마아이 때는 어느 지역 출신인지가 애 인생을 결정한다는구나. 여기 살면서 그 동네 영어 유치원 가봤자 은우는 서민 동네 아이 취급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니들이 그 집을 큰 집에 내줘야겠다. 니들은 얼마든지 집 구할 수 있잖아. 거기 집 넓어서 니네 둘 살기는 너무 횡해. 니네는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여차하면 또 사돈댁에서 도와주실 수도 있는 거잖니. 사실 큰애 내 친정에는 돈 갖다 쓴 게 있어서 그런 말까지 하기는 좀 부끄럽고 마침 니들한테 집이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잖니? 그러니 니들이 집을 좀 내줘야겠다. 진짜 살다 저런 식으로 자식 집 뺏는 사람은 처음 봤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 화도 안 나더라고요. 저는 정말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 집 명의 제 거예요. 아빠가 집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오빠가 끝까지 안 받는다고 해서 제 이름으로 해주셨어요. 오빠는 공동명의도 싫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 집을 아주버님네 이사 오게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집인 거 우리도 알아. 일단 좀 살게 해달라 이거지. 그러는 새에 우리 종수도 사업 잘 되고 하면 그런 집 살 수 있는 거잖아.
그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니네 아파트 단지에 많이 산다더라. 니들이 조카 생각해서 그 정도 희생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두 식구가 실평수 34평이면 너무 크잖아. 그 집을 살만한 사람이 살아야지. 안 그래? 니들은 나중에 그런 집 살아도 되고. 제가 아주버님이랑 형님을 보니 아주 당당하게 저를 보더라고요. 진짜 하다하다 이제는 평소에 맨날 친정에 맡겨놓는 아이를 핑계로 집을 차지하려 들다니 사람이 바보인 줄 아는 건지 호구인 줄 아는 건지 뭐가 됐든 열이 받더라고요. 거기에 아주버님이 아주 쐐기를 박았어요. 그래요, 재수씨. 명의 같은 거는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도 되는 거고 우리가 거기 계속 살지 말지는 살아보면서 결정할게요. 동서가 아파트 내주면 우리도 섭섭지 않기는 할게. 다시 말도 트고 살고 좋잖아. 너무 멀리 이사가지 말고 형제가 가까운 데 살면서 자주 봐야지. 좋기는 뭐가 좋나요? 맨날 옆에서 누구를 뜯어먹으려고 드는 건지 제 위장이 다 꿈틀하더군요. 남편은 화가 잔뜩 나서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민주집을 형 주라는 소리잖아. 뭐 이건 뱅뱅 돌려 말해도 그건데 이제는 둘째 며느리 집까지 손을 댈 생각이에요, 엄마? 뭐 잠깐 와서 살겠다고 해도 안 된다고 할 판인데 뭐가 어째요? 남편이 열받아서 맞는 말만 하는데 아주버님은 되도 않는 소리를 했어요. 야, 너는 네 마누라밖에 안 보여? 네 형이랑 네 조카는 우리는 피를 나눈 가족이지만 네 마누라는 헤어지면 남이야. 그런데도 너 지금 마누라 집을 우리 준다고 큰 소리 치는 게 말이 돼? 어디서 시건방지게 목에 핏대를 세워. 너는 은우가 좋은 친구들 사귀고 고급지게 사는 게 싫으냐? 네 하나뿐인 조카인데 우리 은우 이 집 장손이야. 장손이 잘 돼야지. 그리고 은우가 커봐라. 니들한테 얼마나 잘하겠어.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고 나중에 은우한테 효도받을 생각해. 일단 우리는 받아놓은 이사 날짜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니네가 시간 많은 날로 골라봐라. 마치 우리 생각해주는 것처럼 벌써 이삿날까지 골라나온 게 기가 차더군요. 남편은 되도 않는 소리 말라며 소리를 쳤고 그럴수록 아주버님과 형님은 약 올리듯이 피식거리기만 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웃는 얼굴로 대해야겠다 싶었네요. 그럼 큰집 아파트는 어떻게 하시는데요? 처분하시나요? 아니다. 그거 뭐 처분한다고 큰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세를 줄까 한다. 아니면 당장 큰돈은 안 돼도 월세를 받아도 되고. 시어머니는 제 질문에 얼른 대답하더군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니 집을 내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아주버님이랑 형님 눈도 기대에 가득 찼고요. 저는 바로 핸드폰으로 아주버님네 동네 아파트 검색을 해봤어요. 거기 전세 주면 1억 3천은 나오겠네요. 저희 아파트 전세가 4억 3천은 넘어요. 저희 바로 앞에 전세로 사는데 이번에 4억 5천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집 저희한테 전세값을 주세요. 1억 3천에서 3억만 더 있으면 되겠네요. 어머니 집 팔면 3억은 좀 더 되지 않나요? 그거 저 주세요. 그러면 아파트 이사하게 해드릴게요. 저도 아빠가 해주신 집인데 무슨 명분이 있어야죠. 그리고 아빠가 이런 식으로 큰 집에서 저희 아파트에 무작정 사는 거 아시면 가만히 안 있으세요. 아빠가 사업하면서 꽤 큰 로펌 변호사들하고도 친분 있는 거는 모르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4억 3천 주고 들어와서 살려면 사세요. 아니면 아주버님 집을 팔고 돈을 보태던지요. 근데 그 아파트 팔아도 2억 5천 이상 못 받는 것 같은데? 나머지 1억 8천은 어머니가 해주셔야겠네요. 지금 아주버님도 형님도 돈 빌릴 데 없잖아요. 시어머니는 자기 집을 팔라고 하자 바로 싫다며 펄쩍 뛰었어요. 아니, 내가 재산이 있고 또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 집을 팔라고 하니? 우리 집도 더 오를 수 있는데 그 시세로 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랑 아주버님 그쪽 지역은 몇 년째 부동산 제자리잖아요. 저희 아파트는 지금도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4억 3천에 전세 살라고 하는 게 절대 무리한 요구 아니에요. 저희는 집도 절도 없이 쫓겨나게 생겼는데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주고 2년 계약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포기하세요. 제 말에 아주버님과 형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했고 시어머니는 뭔가 생각하더니 안 된다고 몸서리를 쳤어요. 안 된다. 나는 내 집 있어야 해. 애들 아빠가 나한테 물려준 건 이게 유일한 거야. 내가 내 집에 하숙을 쳐도 내가 나가지는 못한다. 그럼 아주버님네가 어머니네 들어가서 하숙하는 셈 치고 매달 월세 내고 아주버님 아파트 팔아서 빚 갚으면 되겠네요. 저희한테 빌린 돈도 갚고요. 어머니는 어머니 큰아들만 중요하신가 본데 저도 저희 집에서는 귀한 딸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결혼해서 시집에 이런 취급받는 거 알면 어떻게 나오실 것 같으세요? 저희 아빠 절대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던 거고요. 아주버님, 그동안 저희한테 돈 갖다 쓰신 거 있죠? 종우 오빠한테 차용증 쓰고 안 갚은 것도 있고요. 어차피 계좌로 보내서 조회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거 저희가 뭘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아빠 친구 변호사분한테 그거 들고 가서 돈 받을 수 있게 소송 진행해달라고 할까요? 제 말에 세 사람은 더 하얗게 질리기만 하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번에는 남편도 화를 좀 가라앉히고 말했어요. 민주 말이 맞네. 형이 엄마 집에 들어가서 월세 내면서 살아.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겠네. 안 그래? 어차피 은우 맨날 형수 친정에서 챙기잖아. 은우 핑계로 우리 아파트 뺏으려는 거 누가 봐도 다 알거든. 그걸 변호사들은 모를 것 같아? 그제야 시어머니는 입을 열었어요. 안 되겠다, 종수야. 나는 내 집까지 팔아서는 돈을 못 보태겠다. 이거 그냥 니들이 들어가면 정말 쟤네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고 나는 이 나이에 어디 월세나 전세 같은 거 살기 싫다. 그러자 아주버님은 괜히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둘이 진짜 똑같이 못돼 처먹었네. 니들이 그렇게 좋은 아파트에서 살아야겠냐?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사는 게 그렇게 싫어? 아니, 형. 나도 형이 제발 성공해서 좋은 데서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보다 더 좋은데, 더 넓은 데에서. 근데 형이 알아서 하라고. 멀쩡히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억지로 뺏으려고 엄마까지 끌어들이지 말고. 이번에는 형님까지 저희 보고 너무하다면서 이러는 거였어요. 서방님도 참 매정하네요. 결혼하고 사람 바뀌었어요. 어떻게 우리한테 이래요?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참을 수 없었어요. 한 가족인데 저희한테 뭐 해줬는데요? 지금도 우리를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집에서 내쫓을 생각인데 저희한테 그런 가족 의미 없어요. 저희는 인연 끊어도 상관없어요. 그놈의 가족 타령 지겨워 죽겠네요. 민주 말이 맞아요. 형수님, 저 형수님한테 이런 말 들을 이유 없어요. 그동안 형이 해달라는 돈 다 해줬고 말도 안 되는 요구 다 들어줬잖아요. 그런데 한 가족인데 제가 변했다고요? 정말 변해볼까요? 제가 형 고소해볼까요? 아주버님, 형님, 어머니, 저 잘못 보셨어요. 사람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쉽게 생각하셨나 봐요. 정우 오빠는 이제 저랑 가족하면 돼요. 당연히 제 편이니 저랑 가족 맞고요.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하지 마세요. 진짜 제가 시댁 갑질 많이 당했다는 말 들어봤어도 이런 식으로 집 내놓으라는 갑질은 듣도 보도 못했네요. 남편은 진짜 굳게 마음 먹었는지 그 자리에서 완전 선언을 했어요. 형한테 기대하는 것도 없었지만 정말 이건 해도 너무해. 나 민주한테도 너무 쪽팔려. 엄마도 너무 장난만 챙기잖아요. 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죠? 나도 이제 나 제대로 봐주는 사람들하고 있을래요. 그게 진정한 가족 아니겠어요? 형, 내 돈 한 달에 얼마씩 갚겠다고 각서 쓰고 공증 안 하면
나 진짜 고소할 거야. 엄마도 그래. 더는 우리한테 무리한 요구 하지 마. 나한테 이제 민주가 우선인 거 맞아. 나 하나 믿고 자기 인생을 선택한 거잖아. 저와 남편은 할 말 다 하고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형님을 두고 집을 나왔어요. 남편은 그날 저보고 바닷가 보며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회의에 소주를 시켜놓고 남편은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고 했어요. 진작에 이랬으면 저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못했을 텐데 미안하다면서요. 괜찮아, 됐어. 이제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오빠는 아주버님한테 꼭 돈 받고. 알았어? 나 진짜 엄마랑 형 안 보고 살아도 돼. 아니,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 그러면서 진짜 후련한 표정을 짓는 남편이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 후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형님은 저희한테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며 오만 협박을 다 했지만 저희는 다 차단해버리고 변호사 통해서 할 말을 했어요. 변호사 선임한 걸 알자 그제야 아주버님은 저희 와인바까지 찾아와서 남편 마음을 돌려달라고 하더군요. 소송을 취소해달라고요. 남편은 변호사를 통해서 매달 얼마씩 갚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고 그걸 받아 공증한 후에야 소송 취하를 했어요. 그 뒤로 아주버님은 이런저런 일 다 하며 남편한테 매달 돈 갚고 있네요. 형제끼리 이렇게까지 하나 싶겠지만 그동안 남편이 혼자 당해온 걸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결혼하고 1년간 당해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지금 시댁과는 거의 연락을 끊고 둘이서 알콩달콩 살고 있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가족이어도 탈출이 필요하더라고요. 제 인생이잖아요. 남편과 만드는 제 인생이요. 저는 이 선택에 후회가 없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가족과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만드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사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부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이에요. 딸부잣집 셋째 딸은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도 믿을 게 못 되더라고요. 딱 저만 봐도 그렇거든요. 딸만 셋인 집에 셋째 딸로 태어난 저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못난이였어요. 배우 뺨치게 생긴 두 언니와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죠. 그러니 당연히 미운 오리 새끼였고요. 이모들은 저를 볼 때마다 누굴 닮아서 이렇게 못생겼냐고 타박이었어요. 아니, 못생긴 게 제 탓인가요? 그런데도 제 탓인 양 몰아세우는 통에 어린 마음에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억울한 마음에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그때마다 절 감싸준 건 부모님이었어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하마하다고 남들 눈에는 몰라도 저희 부모님 눈엔 제가 예뻐 보였던 거죠. 서연아, 아름다움은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란다. 그러니 너무 외모에 신경 쓰지 마라. 아빠는 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은 조금도 위안이 되지 않았죠. 내가 녹차티백도 아니고 아름다움이 우러나올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냐고요. 차라리 성형수술을 하는 게 빠르지. 그래서 부모님 몰래 성형수술을 하려고 몇 번이나 성형외과를 찾았나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언니들이 저를 잡으러 오지 뭐예요. 성형수술은 죽어도 안 된다며 개 목줄 끌듯 질질 끌어 집으로 데려갔어요. 아니, 성형수술이 뭐 그리 죽을 죄인가요. 그런데도 언니들이 이 극성이었죠. 솔직히 지들은 가만히 있어도 남자들이 줄줄 따르는 미모니 상관없겠지만 저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저한테는 성형수술만이 답이라고요. 따지고 보면 제가 외모 컴플렉스를 갖게 된 것도 다 언니들 탓인데 말이죠.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자기들도 저처럼 태어났다면 성형외과 단골이 됐을걸요. 그 밖에도 언니들은 가진 게 많았어요. 외모는 기본이고 학벌의 능력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 제가 안 억울하겠냐고요. 사실 여기에는 반전이 있긴 해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언니들 본 모습은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겉모습은 여자 하지만 속에는 산에 서너슨 들어있는 장부들이죠. 내친 김에 언니들 얘기 좀 해볼까요? 먼저 큰언니는 시원시원한 이목구비에 길쭉한 팔과 다리, 타고난 운동신경으로 싸움 실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7살 때부터 태권도 학원에 다녀서 발차기가 선수급이거든요. 저랑 싸울 때마다 그 긴 다리로 퍽퍽 차는데 정신을 잃은 적도 있다니까요. 게다가 욕은 또 얼마나 찰지게 하는지 욕쟁이 할머니 뺨칠 정도예요. 그래놓고 남자들 앞에서 내숭은 또 얼마나 떠는지 진짜 가증스럽다니까요. 작은 언니도 큰 언니 못지 않아요. 늘씬하고 예쁜 건 기본이고 머리까지 좋아서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죠. S대 법대를 졸업하고 단박에 40 패스를 했을 정도니 말 다 했죠 뭐. 거기다 똑똑한 머리로 말싸움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주 논리적으로 사람 엿먹이는데 싸울 때마다 미치고 팔짝 뛴다니까요. 어찌나 혓바닥을 칼처럼 휘두르는지 그 혀에 맞으면 내상이 한달은 가요. 더 열받는 건 사람들은 작은 언니의 이런 모습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 속만 타들어가는 거죠. 이런 싸움꾼 언니들 밑에서 자랐으니 그간 제가 얼마나 발과 혓바닥으로 맞고 살았을지 짐작이 가실 거예요. 덕분에 맷집과 강철 멘탈로 단련된 건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만요. 그렇게 맞고 자라다 보니 언제부턴가 저도 언니들처럼 쌈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팔다리와 무대뽀 정신으로 언니들과 맞짱을 뜨기 시작했고 덕분에 집안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죠. 오죽하면 이모들이 안부 전화를 할 때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니까요. 언니, 그것들 요즘에도 그렇게 싸워? 아우 몰라. 셋 중 하나가 나가 죽어야 싸움을 멈출까. 아주 징글징글하다. 이렇다 보니 자연스레 우리 세자매는 쌈딱 세자매로 불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죽어라 싸우던 우리 세자매가 싸움을 덜 하게 된 건 큰언니가 결혼을 하면서부터예요. 아무래도 집안에 형부가 들어오고는 전처럼 싸움질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앞서 말했듯이 언니들이 사람들 앞에선 세상 둘도 없는 조신한 여자였으니 본색을 드러낼 수 없었던 거죠. 셋이 상대를 바꿔가며 싸움질을 하다가 한 사람이 빠지고 나니 전만큼 험하게 싸울 일도 없게 됐어요. 그렇다고 작은 언니랑 제가 아예 싸움을 안 했다는 건 아니고요. 간간히 크고 작은 싸움은 있었어요. 그러다 아예 싸움을 끄는 건 둘째 언니마저 결혼을 하면서였어요. 싸울 상대도 없는데 저 혼자 싸울 일은 없었으니까요. 두 언니가 시집을 가고 몇 년간은 집안이 절간처럼 조용했어요. 부모님과 저는 태평성대를 누리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건 바로 제 결혼 때문이었죠. 언니들과 달리 남자들한테 인기가 없던 저는 23살이 되어서 처음으로 남자를 사귀게 되었고 사귄 지 반년도 안 돼서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얘랑과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만났어요. 우리는 졸업을 앞둔 취업 준비생이었던 탓에 스터디 모임에서 만났죠. 얘랑의 첫 인상은 방금 순정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주인공 같았어요. 훤칠한 키에 여자보다도 예쁜 얼굴, 거기다 비비크림을 잘 펴바른 것처럼 탐스럽고 뽀얀 피부는 여심을 흔들기 충분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친이 없더라고요. 어디를 가도 여자들 관심을 한몸에 받는데 말이죠. 나중에야 알았지만 얘랑에게는 외모와 재력, 학벌을 뛰어넘는 엄청난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몸을 너무 사린다는 거였죠. 책장에 손이 베일까봐 골목 끼고 책을 보는 건 기본이고 놀이기구 타다 사고라도 날까봐
놀이공원도 안 가요. 그뿐인가요? 급체로 죽을까봐 음식도 수십 번씩 꼭꼭 씹어서 먹고요. 길거리를 걸을 때도 늘 저를 차도 쪽에 방패처럼 세우고 걸어요. 혹시라도 차가 달려들어 자기를 칠까봐요. 그 밖에도 엄청나게 많지만 일일이 말하다간 날 셀 테니 그만할게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보니 얘랑이 이러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우리 애가 귀하디 귀한 7대 독자란다. 사주도 좋아서 다 가지고 태어났는데 하필 명줄이 약하다지 뭐니. 그래서 늘 조심하고 있다만 그게 나만 잘한다고 사고가 안 나겠니? 그래, 용한 보살님을 찾아가 물었더니 명줄을 잃 방법이 있다더구나. 방법이 있는데 두고만 볼 수도 없고 김보살 말이 며느리 얼굴에 칼을 조금 대면 우리의 명이 길어진다더구나. 그래서 말인데 아가 이참에 너한테 부탁 하나만 하자. 너 성형수술 좀 하면 안 되겠니? 꼭 우리의 명줄 때문만은 아니다. 솔직히 네 얼굴이 우리의 짝으로 가당키나 하니? 그러니 겸사겸사 성형수술을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겠니? 성형수술비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낼 테니 넌 몸만 오면 돼. 아가, 성형수술 해줄 거지? 어머님 말에 솔직히 황당하기는 했지만 혹한 것도 사실이에요. 안 그래도 성형수술 노래를 부르고 살았던 전데 게다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수술도 하고 얘랑 명줄도 있는다는데 도랑치고 가재 잡는 거잖아요. 거기다 자기 아들 명줄 이어준 며느리를 어머님이 좀 예뻐하시겠어요? 그래서 냅다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저희 식구들은 방방 뛰며 결사 반대를 하지 뭐예요. 특히 드센 두 언니들이요. 뭐? 성형수술? 너 아주 미쳤구나. 그 여자도 완전 미친 또라이네. 지 아들 명줄 있는데 왜 남의 자식 얼굴에 칼을 대겠다고 지랄이야. 꿈도 꾸지 말라 그래. 큰언니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는 정신 차리라며 제 머리통을 쳤어요. 그러자 이번엔 작은언니가 나섰어요. 요즘 세상에 아직도 그런 미신을 믿는 비이성적인 인간이 있다는 게 놀랍다. 맹추야, 넌 그런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었어? 넌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사니? 됐고, 그 결혼 당장 때려쳐. 사람이 무식해도 정도가 있지. 엄마, 쟤 이 결혼 절대 시키지 마. 언니가 뭔데 그래. 이건 내 결혼이야. 이 멍청아. 그런 인간들 안 봐도 뻔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미신이 어쩌고 무당이 어쩌고 하면서 너한테 말도 안 되는 욕을 할 거라고. 너 그딴 집에 들어가 살고 싶니? 결혼 못해 죽은 귀신이라도 붙었어? 네가 멍청한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너 어디가 좀 모자란 거 아니니? 그런 인간들하고 왜 상종을 해? 정신 차리고 당장 헤어져. 작은 언니는 거친 혓바닥을 휘둘러댔고 부모님 역시 언니들과 같은 생각이라며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이 남자가 아니면 언제 제가 이렇게 멋진 남자 짝이 되겠어요. 게다가 저도 성형수술해서 남들처럼 예쁜 얼굴로 살고 싶기도 했고요. 다들 왜 이래? 이건 내 인생이야. 죽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공짜 성형수술 해준다는데 뭐가 문제야? 혹시 내가 예뻐질까봐 샘나서 그래? 평생 못난이로 살길 바랬던 거야? 엄마 아빠도 그러는 거 아니야. 이따위로 나왔으면 솔직히 엄마 아빠가 진즉에 수술이라도 시켜줬어야지. 딸한테 손 놓고 있는 엄마 아빠 대신 시어머니가 수술까지 시켜준다는데 엎드려 절은 못할 망정 판을 깨겠다고? 그러고도 내 부모야? 진짜 내 친부모 맞냐고. 이럴 거면 낳지를 말지 왜 낳았어? 왜 낳아서 사람 비참하게 만드냐고. 혹시 나 주워온 애 아냐? 그래서 나한테만 이러는 거 아니냐고. 친자식이 아니니까 대충 밥이나 먹여 키우곤 생색 내보려고 하는 거잖아. 말해봐. 말해보라고. 그 순간 큰언니가 제 뺨을 쳤어요. 충격에 고개가 휘청할 정도였죠. 큰언니는 그러고도 분이 안 풀리는지 저를 무섭게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그동안 엄마 아빠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딴 소리래? 친자식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검은 털 가진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널 보니 그 말이 맞네. 피 한 방울 안 섞인 널 배 아파 낳은 자식들보다 더 애틋하게 키운 분들이야. 근데 넌 은혜를 원수로 갚니? 낳아준 부모 아니면 부모도 아니야? 고마움도 모르는 이 배은망덕한 년아. 그 순간 싸늘한 정적이 감돌았어요. 큰언니는 자신이 실수를 한 걸 깨닫곤
놀란 표정으로 입을 틀어막고 말 잘하던 작은 언니는 벙쪄 있었어요.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정말 주워온 애야? 제가 대수롭지 않게 던졌던 말이 감춰두었던 제 출생의 비밀을 끌어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작은 언니는 놀란 제 표정을 보고는 애써 상황을 수습하려고 나서더군요. 큰언니답지 않게 왜 이래? 화나서 던진 말에 죽자고 달려들고. 서연이 너도 그만해. 다 헛소리야. 작은 언니는 평소와 다르게 제 눈치를 살피며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큰언니 역시 제 눈치를 살폈고요.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큰언니가 했던 말이 사실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일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것들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었어요. 결론은 제가 부모님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거였죠. 지금껏 왜 의심을 안 했나 싶더군요. 제 외모는 언니들은 물론 부모님과도 전혀 닮지 않았는데 말이죠. 게다가 엄마는 제가 태어난 시간조차 기억하지 못하셨는데 말이에요. 언젠가 막내 이모가 했던 말도 걸려요. 난 언니가 서연이 가진 줄도 몰랐어. 참, 서연이 낳고 산후조리 누가 해줬어? 엄마는 둘째 언니 보러 캐나다 가느라 못 해줬을 텐데. 그때 엄마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빠랑 언니들이 많이 도와줬다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말이 안 돼요. 당시 큰언니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고 작은 언니는 7살이었거든요. 그 어린 딸들이 아빠가 퇴근할 때까지 막 출산한 엄마의 산후조리를 도왔다니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게다가 병원도 아니고 집에서 산파를 불러서 낳았다는 것도 그렇고요. 순식간에 생각이 정리되니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어요. 진실을 마주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아빠를 흔들며 물었어요. 제 출생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요. 아빠는 어렵게 얘기를 시작하시더군요. 안 그래도 언젠가 얘기하려고 했다. 그러니 내 언니 너무 미워하지 마라. 이렇게 된 이상 뭘 더 숨기겠니? 그런데 서연아, 엄마랑 아빠는 한 번도 서연이가 우리 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 언니들도 마찬가지고. 비록 엄마가 널 낳지는 않았지만 핏덩이 때부터 넌 우리 가족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저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배꼽이 아물지도 않은 채로 우리 집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다고 했어요. 저를 감은 포대기에는 생년월일과 이름이 적힌 메모가 있었고 생모가 남긴 짧은 편지도 있었다더군요. 꼭 찾으러 올 테니 잘 키워달라고요. 제가 말해달라고 한 거였지만 막상 듣고 보니 충격적이었어요. 제 인생이 사라진 기분이었거든요. 그동안 얹혀 사는 주제에 언니들한테 대들고 부모님 속만 썩혀들었던 게 죄송해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저 때문에 부모님 사랑을 뺏겼던 언니들한테도 정말 미안했고요. 그런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매번 투정만 부리고 살았으니 언니들이랑 부모님이 보시기에 제가 얼마나 뻔뻔해 보였을까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예랑과 만나 그날 있었던 일과 제 출생의 비밀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속이고 결혼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랑은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집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아무래도 제 사정을 들으시고는 헤어지라는 말을 하실 모양이었죠. 그런데 글쎄 이러시지 뭐예요. 아가, 우리 애한테 얘기 들었다. 얼마나 상심이 크니? 이렇게 된 이상 그 집에 있는 것도 불편하지 않겠니? 어차피 내 며느리가 되기로 한 이상 넌 내 딸이나 진배 없으니 이참에 아예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게 어떻겠니? 결혼 전까지 여기서 살다가 시골리면 그때 가서 분가시켜주마. 그때까지는 내 딸로 살자꾸나. 생각지도 못했던 어머니 말씀에 저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하루아침에 세상에 벌어진 것 같았는데 이렇게 저를 보다듬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니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어머니 말씀을 전하곤 주말에 바로 시댁으로 들어왔어요. 물론 부모님과 언니들은 엄청 반대를 했지만
더는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냉정하게 뿌리쳤죠.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손님 방으로 쓰던 작은 방을 저에게 내주셨어요. 아직 결혼 전이니 얘랑과 한 방을 쓰는 건 남들 보기 안 좋다시면서요. 저도 그러고 싶지는 않다고 했고요. 어머님께서는 사정을 다 아는 이상 사돈댁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시다며 혼수나 예단, 예물 없이 결혼식만 간단히 치르자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었죠. 다행히 그동안 성형수술을 하려고 모아둔 돈이 2천만 원 정도 있으니 그걸로 혼수를 장만하겠다고 했어요. 어머님도 정 그렇다면 더는 말리지 않겠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저는 가족과 연을 끊고 예비 시댁에서 살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말씀하신 대로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고 얘랑 역시 곁에서 저를 많이 위로해 주었죠.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났는데 어머님 태도가 완전히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도우미 아줌마 오지 말라고 했다. 집에 여자가 둘인데 굳이 남의 손을 빌릴 필요가 있겠니? 너도 집에서 놀고 먹는 것도 눈치 보일 것 같으니 앞으로 빨래며 청소는 내가 하도록 해라. 그리고 사람들 눈도 있으니 외출은 삼가 하도록 하고. 알았지? 집안일 돕는 게 뭐 힘든 일인가요? 저희 집에서도 항상 하던 일인걸요. 그런데 집 앞 슈퍼에도 못 나가게 하는 건 솔직히 힘들더라고요. 필요한 건 얘랑에게 시키라고 했지만 생리대 심부름을 어떻게 얘랑한테 시키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밤에 몰래 집을 나와 근처 편의점에 갔다 왔는데 그 사이 집안이 난리가 났지 뭐예요. 너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예쁘다 예쁘다 했더니 이게 어른 머리 끝까지 기어오르려고 그래? 한 번만 더 나가봐.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때 알았어요. 저는 이 집에 사는 게 아니라 감금돼 있다는 걸요. 그렇게 다정하던 얘랑은 어머님 눈이 되어 절 감시했고 제 일거수일투족은 어머님께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물을 마시려고 방에서 나왔다가 안방에서 어머님이 지인과 통화하는 내용을 엿듣게 됐지 뭐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김보살 말대로 천혜고와 맞더라고. 지 키워준 부모랑 떼어놔야 뒤탈이 없대서 일단 우리 집에 들였어. 일단 수술부터 후딱 시키려고. 병원은 무슨 미쳤어? 돈이 얼만데. 김보살이 말한 데서 야매로 하려고. 미용 성형도 아니고 얼굴에 칼만 대면 된다는데 어디서 하면 어때? 일단 내 아들 명줄부터 이어놓고 한 몇 달 데리고 살다가 결혼식 전에 꼬투리 잡아서 내쫓을 생각이야. 지 키워준 부모도 버리고 나온 년이 무슨 낯짝으로 친정으로 돌아가. 그러라고 김보살이 친정부모랑 떼어내라고 한 거 아니겠어? 불쌍하면 뭐 다 지년 팔짠걸. 탓하라면 지 버린 친부모 탓이나 하라지. 아 몰라. 난 내 아들 명줄만 이어준다면 무슨 짓이든 할 거야. 부모 없는 것들은 지가 알아서 살든가. 그 말을 듣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얼른 제 방으로 돌아와 방 문을 걸어 잠궜죠.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멍한 게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어요. 당장 우리 집으로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매정하게 연도 끊고 나왔는데 무슨 염치로 다시 돌아가요. 저라도 이런 애는 안 받아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큰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액정에 뜬 큰언니라는 문자를 보니 울컥하더라고요. 저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조서야, 너 정말 이럴 거야? 정말 우리랑 안 보고 살 거냐고. 좋은 말 할 때 당장 돌아와라. 안 그럼 그 집구석 뒤 없는다. 야, 이 멍청아, 너 대답 안 해? 나한테 쥐어 터져야 정신 차리겠어? 오랜만에 큰언니의 욕설을 들으니 너무 반갑고 기뻤어요. 그리고 무방비 상태로 울음이 터졌죠. 언니, 나 좀 구해줘. 저는 꺽대며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듣는 내내 욕설을 퍼붓던 큰언니는 당장 갈 테니 짐 싸놓으라고 했어요.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려댔어요. 그리고는 엄마랑 두 언니가 들이닥쳤죠. 서연아, 우리 서연이 어딨니?
현관을 들어서며 엄마가 소리쳤어요. 느닷없는 엄마와 언니들의 방문에 예비 시어머니는 엄청 당황했죠. 언니들은 달려들어 제 짐을 챙기기 시작했고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는 당장 데리고 나갈 기세였죠. 그 모습을 본 어머님은 달려들어 앞을 가로막고 섰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부모 없는 애 내가 키워준다는데 왜 개떼처럼 몰려와서 이 난리야? 좋은 말 할 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 순간 엄마 얼굴이 터질 것처럼 벌개지더니 버럭 소리쳤어요. 우리 애가 왜 부모가 없어? 엄마, 아빠, 언니들까지 다 있는데 남의 귀한 딸을 꼬드겨서 가둬놓곤 어디서 되먹지 않게 큰 소리야. 내가 당신 수작을 모를 줄 알아? 내 딸을 재물 삼아 당신 아들 명줄 늘리려는 거잖아. 네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다는 걸 알아야지. 어디서 개수작이야. 내 딸 몸에서 피 한 방울만 나봐. 네 아들 내 손에 죽을 테니까. 뭐? 이 옆에 내가 미쳤나? 누구 맘대로 얘를 데려가? 이젠 얜 내 며느리야. 서연이 너 당장 네 방으로 들어가. 어머님이 제 팔을 힘껏 끌어당겼어요. 그 바람에 저는 중심을 잃고 탁자에 부딪히며 바닥에 쓰러졌죠. 탁자 모서리에 찍힌 무릎에선 빨간 피가 번져 올랐어요. 피를 보자 눈이 휙 뒤집어진 큰언니는 죽일 듯이 어머님한테 달려들더군요. 이 아줌마가 미쳤나? 감히 내 동생 몸에 스크래치를 내. 나도 아직 피 한 방울 안 낸 애를. 아줌마, 좋은 말 할 때 사과해. 그러자 어머님은 콧방귀를 끼며 어림도 없다는 듯 맞섰어요.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니네 부모가 이러라고 가르치디? 건방지게 어디서 까불어? 어머님은 리모컨을 큰언니 얼굴에 던지곤 욕설을 퍼부었어요. 그러자 저희 엄마가 득달같이 달려들어 어머님 머리채를 잡았고 두 언니까지 합세해 순식간에 개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죠. 그 와중에도 어머님은 저를 뺏기지 않으려고 손톱을 세워가며 제 팔을 잡아당겼고 그 바람에 제 팔에는 생채기가 나버렸어요. 이쯤 되니 저도 참을 수가 없었죠. 이래봬도 쌈딱 세 자매 일원인데 그 성깔이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는 맞붙어 싸우기 시작했죠. 욕설과 집기와 주먹이 난무한 싸움이 이어졌고 그 사이 예랑이 돌아왔어요. 난장판이 된 집안꼴을 본 예랑은 죽일 듯 달려와 제 멱살을 쥐었어요. 이게 건방지게? 너 죽고 싶어? 제 멱살을 쥐고 흔드는 예랑을 보자 순간 배신감이 밀려오더군요. 예랑만큼은 제 편인 줄 알았으니까요. 그때였죠. 엄청난 속도로 달려든 큰언니 발바닥이 예랑의 뺨을 쳤어요. 그 바람에 예랑은 바닥에 나동그라졌죠. 큰언니는 씩씩대며 소리쳤어요. 이 미친놈이 감히 내 동생 목을 졸라? 그러자 작은언니도 한마디 했죠. 너 방금 그거 살인 미수야? 작은언니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저는 목을 감아쥐고 캑캑거렸어요. 언니, 나 목 절려 죽을 뻔했어. 뜬금없이 시작된 세 자매의 합동쇼에 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죠. 그 사이 엄마는 손에 핸드폰을 쥐고 동영상으로 상황을 찍고 있었고요. 저는 바닥을 구르며 고통스러워했고 큰언니는 119를 불러야 한다며 휴대폰을 들고 난리 부르스를 쳤죠. 작은언니는 변호사 모드로 변신해 어머님과 예랑에게 방금 당신들이 벌인 불미스러운 행동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고지를 했고요. 내 모녀의 빈틈없는 메소드 연기에 결국 어머님과 예랑은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어야 했고 이후로도 큰언니의 욕설과 작은언니의 훈계가 1시간 정도 이어진 뒤에야 그날의 개싸움은 막을 내렸어요.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집에 돌아온 작은언니는 곧바로 소송 준비에 들어갔고 다음날 바로 모자를 감금 폭행, 노동력 착취, 결혼 사기 등 걸 수 있는 모든 항목으로 소송을 걸었어요. 작은언니의 뛰어난 능력 덕분에 결국 저는 엄청난 합의금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죠. 거기다 어머님은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했고요. 그리고 그날 내 모녀가 벌인 싸움은 1년이 지난 지금도 가족 모임 때마다 생생하게 회자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온 가족이 합심해
제 성형수술을 막았던 이유도 밝혀졌어요. 그건 바로 제 친모 때문이었죠. 혹시라도 우연히 친모랑 만나게 되면 친모가 제 얼굴을 알아볼 수 있도록 원래 얼굴을 남겨두려던 거였어요. 30년이 다 되도록 이사를 안 가고 낡은 한옥집에서 살고 있는 것도 언제 곧 찾아올지 모를 친모를 위해 친모 기억 속에 있는 집 그대로를 남겨두려는 부모님의 배려였고요. 세상에 이런 가족이 또 있을까요? 비록 시끄럽고 주먹과 욕설이 난무하는 가족이지만 세상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죠. 덕분에 길바닥에 버려졌던 저는 단 한순간도 외로울 틈 없이 시끌벅적하게 살아올 수 있었고요. 저는 친모가 찾아올런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낳아줬다고 다들 이런 가족으로 살 수 있겠어요? 지금의 부모님과 언니들에게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